다음으로는 문자와 기록 이전의 이야기를 지나 문자와 기록이 보편화된 시대로부터 침과 뜸의 이론 체계가 형성되는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통 의학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중국과 달리 고조선을 비롯한 삼국시대에 쓰여진 문자나 기록이 사실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의 역사를 파악하고 있죠. 이는 문자와 기록이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거나 아님 그 기록이 역사적 과정 중에 모두 소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문자와 기록은 시대부터 문나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갑골문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로부터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며 각종 글자와 기록이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철학, 과학, 문학 등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 발전하게 되죠. 우린 이때를 다른 말로 제자 백가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풍성해지고 진나라와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풍부한 다양한 지식들이 통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 과정에서 드러난 전통적 사유의 특성이 한의학을 포함한 중국의 전통의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유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유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맥락적이라는 어,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 표현인 것이죠. 그것은 사물과 사건의 분류 방식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러한 유별,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의미가 돼서 이러한 관계론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감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어로 리저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객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마음과 감정에 의존하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감흥을 통한 관계론의 핵심이 바로 기의 물질관으로서 기를 언급했던 그 기를 이 관계론의 핵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흥이라는 표현 자체가 옛 문헌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회남자는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초기에 편찬된 백과사전입니다. 여기에 남명훈이라는 편에서 하나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어느 말을 모는 말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드러나자 이러한 마음 상태가 말에 전해지고 이는 말꾼이 말을 몰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말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 몰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과 말 사이에 감흥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 말이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가 운전자의 생각을 읽고 그대로 움직이는 연구도 진행되곤 있죠. 근데 이런 것을 기원전 사람들이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앞서 설명드렸던 유별, 맥락, 관계,
라는 측면으로 사물 간의 분류와 그다음에 그런 상호작용 등을 가졌던 이런 인식론의 근거에 바로 이런 감흥을 말과 말꾼을 모는 사람의 관계로 설명해 본 것입니다. 해남자 요약편에는 감흥에 해당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감흥은 기를 매개하여 사물 간에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관으로서의 기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건 사이에 관계를 묶어주는 매개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듣기, 자침 치료에 있어서의 듣기의 현상에 결국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성이 왜 듣기와 관련된 용어로 등장했는지도 이와 같은 감흥이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감흥은 결국은 맥락적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리처드 니스백 교수는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하나의 사물, 하나의 사건을 대할 때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물의 고유한 성질과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동양 사람은 사물 간의 관계와 맥락을 고려해 분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과 양에 따라, 오행에 따라 사물과 현상을 분류하는 것, 바로 동양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요즘 동양 사람은 서양의 철학, 문화, 과학을 기반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서양적 은식론에 따라 사물과 사건을 분류하고 있죠. 근데 중국의 저명한 친구 전문 의학자였던 청단한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중의학에서 친구의학의 학술을 정립한 초창기 학자입니다. 평생 친구의학을 통해 임상을 하고 그러한 내용을 학술적 토대로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강조한 친구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친구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성에 해당하는 정신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둘째는 의료인이 의료적 전문성으로 몰입을 할 수 있는 정신 집중을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친구 치료가 가지는 물리적 자극이라고 하는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 감흥을 환자로 하여금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강화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우울한 감정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환자의 치유력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정신 감흥을 제시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친구 치료 효과의 핵심적 요소가 동양 사람이 강조한 맥락적인 특징인 감흥과 관련된 것이고 그 감흥의 매개체가 기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가 무엇인지 지금은 이제 명확하시죠? 물질관으로서의 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동양의 인식론, 관계성을 확장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대하는 동료, 환자, 이웃과의 소통, 원만한 관계 형성, 모두 기와 관련된 감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물질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 현상, 인간관계, 의료적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앞서 말했던 맥락적 사고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의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 생리학자인 데니스 노블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노벨 생리학상 후보로도 자주 거론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생존해 계시지만 이제 노벨상 수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만큼 저명한 이분은 자신의 저서 생명의 음악이라는 책에서 생명체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생리학 분야가 시스템 생물학입니다. 데니스 노브를 통해 국내에 알려진 시스템 생물학이 시작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 시스템 생물학에 대해 접해본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데니스 노블은 자신의 평생 연구 결과가 한의학이 추구해온 사고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사실 지금까지 한의학 연구에 많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계에서 시스템 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점차 늘어나고 아마도 이거는 다 데니스 노블 교수와 관련된 이후에 우리 한의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문헌 기록을 보면 춘추시대 후반에 유명한 의사 집단이 나타납니다. 바로 첨작입니다. 의사학자들은 편작이 나타난 시대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한 특정적인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편작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진 의료인 집단이라는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을 떠돌며 의료 행위를 했던 의료 단체라는 평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과 시술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과 기술에는 현재는 침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돌침으로 만들어진 펌석에 가까웠습니다. 앞서 내용에서 설명한 것처럼 좌전에 나와 있는 어, 의환이라는 의사가 했던 일종의 의료 행위도 이러한 펌석, 돌침과 관련된 행위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행위 과정에서 외과 질환 또는 출혈과 같은 혈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후대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락의 이론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BC 176년을 추정하는 전한 시기의 유명한 의사인 창공, 순의와 창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도 경락과 친구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 친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이 등장하는데 물론 이때도 오늘날 쓰여진 침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치와 행위와 유사한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지요. 앞에서도 소개한 백서로 알려진 의서들이 존재했던 시기를 나열해 봅니다. 이 시대에 이르러 여러 경험적인 의료 행위가 어떤 규칙과 원리로 분석되어지고 또 인식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경락에 해당하는 초기 형태와 모형,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헌이나 유물 제목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헌 기록과 관련된 친구의학의 역사를 정리하면 시대에 따른 친구 치료법의 발전과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경희대학교에 계신 정우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뜸법파라고 하는 의료 집단이 의료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한 서적이 바로 마왕태 의서에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종기치료나 출혈요법이 중심이 되는 의료 집단이 주류가 되면서 뜸 치료 이론을 수용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죠. 그 시기에 외과 기술이 뛰어난 의료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창공열전에 나온 순이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원리는 황제내경 시대에 통합되고 정리되어 드디어 도구적 발달과 함께 친구의학의 융성한 시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비로소 부침이라고 불려지는 도구가 표준화되고 경락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들이 활용된 생리학, 병리학 등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금이나 음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방금 소개드린 정우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마항태 백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록물이 족비 11맥구경과 음양 11맥구경입니다. 둘 다 현재 황제내경 경맥편을 통해 완성된 경맥 체계를 이루는 원류에 해당하는 문헌입니다. 이 문헌에는 도표와 같은 치료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상 증상에 대한 관찰과 인식이 발전하고 확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치료법이 상응하게 변화된다는 내용이죠. 차가운 기운의 침입을 인식하면서 뜸 치료가 발달하게 되고 한열의 구분에 따라서 한증을 중심에서는 한증 중심에서 또는 열증 중심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사열요법이 등장하게 되고 종기에 대한 치료법이 어, 치료 기술로서 편법이라는 것이 활용되고 이러다가 염증에 대한 인식이 편법의 치료를 또 발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경맥 이론 체계를 완성하는 역사적 과정이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경락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경락과 경혈에 대한 기원, 그리고 그것들의 선후 관계에 대한 노력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논쟁의 핵심은 경혈이 먼저 발견된 것인가, 경락이란 개념이 먼저 형성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경락이란 개념이 먼저 발견되면서 그에 따라 경혈이 발견된 것인지, 경혈이 먼저 발견된 이후에 경락이란 개념이 형성된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의사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먼저 경혈에서 경락이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점에서 선으로 발전했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지하는 의사학자들은 경험적인 치료 사례가 모여서 하나의 집단과 구성을 이루는데 그러한 각각의 경험적 치료는 경혈이고 그러한 사례를 모은 것이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혈 중 같은 효능을 가진 것끼리 묶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소개한 분은 1950년대 류쇼 우엔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를 통해 혈의의 발전 단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맥의 과정이 생겨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추후에 또 설명드릴 것입니다. 선에서 점으로 발전했다는 생각, 즉, 경맥이라는 개념이 먼저 인식되고, 그와 관련된 각각의 부위들에 대한 인식이 추가적으로 발전했다는 생각이 바로 선에서 점으로 발전한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부분을 지지하는 의사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야마다 게이치가 이와 같은 주장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는 마왕퇴 의서가 발견되면서 보다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 몸의 질병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과정이 몸에 드러난 띠와 같은 선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경맥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과학자인 조셉 니담과 이 말한 수리 모형설, 그리고 도가에서 발전시킨 내단 수련법과 같은 도인 유래설, 또 혈관 유래설 등등에서도 모두 선에서 점이라는 경맥에서 출발해 경혈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논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논쟁, 점에서 선, 아니면 선에서 점은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서로 다른 주장 속에서 주목하는 과정에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발견하고 설명하고 있는 저명한 친구 의학자인 황룡산 교수의 주장에 주목합니다. 황룡산 교수는 국내에서는 중국 친구 학스라 대강이라는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가 발간한 여러 종류의 책이 또 국내에서 많은 학술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경일학 총론을 비롯한 경일학 강론의 각종 수업 내용에서 저는 황용상 교수의 주장과 연구 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경일학의 기원과 형성 발전에서 그 내용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분을 황용상 교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보면 그는 경맥이 먼저 시작되고 그 뒤에 경혈이 주장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그는 만약에 야마다 게이지의 주장처럼 경맥이 먼저 시작됐고 그 뒤 경혈이 나타났다면 지금의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모든 경맥 위에 위치하는 경혈의 밀도는 균일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경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했다면 이후에 경혈을 찾아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결국 비슷한 비율의 분포를 어, 균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수혈의 주치는 관련된 경맥의 병과 모두 명확하게 통일성을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특정 경맥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경혈들은 A라는 경맥은 에 있는 A A 등등의 경혈은 모두 A가 가지는 경맥 병우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B라는 경맥에 있는 B
1 경혈, B2 경혈, B3 경혈 등이 있다면 이들 모두 마찬가지로 비경맥의 병호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혈의 주치가 해당 경맥의 병우와 모두 명확하게 통일성을 나타내야 되는 게 경맥이 먼저 시작되고 경혈이 나중에 나타나는 과정에 일어나야 될 전제 조건이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경맥에 관련된 병혈들은 모두가 그 해당 경맥의 병호를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로부터 1000년, 즉 현재가 21세기니까 AD 1000년까지, 즉 황제내경이 BC 2세기 내후였다면 이때부터 AD 1000년까지의 천여 년 동안 존재했던 수혈 규경 논쟁이 초래하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수혈 규경 논쟁이 출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혈 규경 논쟁이란 어떠한 경혈, 어떠한 수혈을 특정 경맥에 귀속시킬 건가에 대한 논의가 논쟁되었다는 것이죠. 즉, 경맥이 먼저 인식되었다면 그 경맥의 분류에 따른 그 경맥에 귀속되는 경혈이 나타나면 해당 경맥의 경혈이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수혈 규경이라는 말의 논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경혈이 먼저 등장했다면 이러한 경혈을 어떤 경맥에 귀속시키는가에 대한 논쟁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에 경맥이 먼저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경혈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황용상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런 황용상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에서 경락과 경혈의 기원과 형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랑맥 학설의 형성과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랑맥 학설은 기본적으로 랑맥의 진단 부위가 선행되고 랑맥과 관련해 진단하는 병호가 존재하고 그리고 랑맥 부위를 대상으로 자극하는 치료 행위가 랑맥의 개념에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죠? 여러분이 특정혈, 그리고 특정혈의 락혈 15종류, 그리고 경락계통의 체계에서의 랑맥 등을 보면 랑맥 병호가 있고 랑맥 병호와 관련된 랑맥의 유주 분포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그 랑맥 유주 분포를 대표하는 하나의 락혈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15락혈입니다. 바로 랑맥은 하나의 병증, 유형의 하나의 랑맥의 노선 속에 하나의 고유한 경혈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을 통해 황용상 교수는 랑맥 학설을 근거로 점에서 선으로 주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야마다 게이지의 이론에 반대하는 것이죠. 황제내에게서 시작된 내용이 있는데요. 아픈 곳이 수혈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혈은 현재의 경혈로서 해석하면 되죠. 경혈학 총론에서도 이미 소개드린 내용에서 수혈론의 이란 주제가 있었죠. 수혈은 경혈로 분류되기 이전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수혈로서 인식되었고 이것이 계통 분류된 것이 경혈입니다. 또한 수혈과 관련된 부위 중 맥을 통해서 진맥을 하고 그것을 통해 진단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이런 표현이 고전 문헌에서 등장합니다.
이통이수, 이진정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부위와 그 환자의 병증을 관찰하는 진맥 부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특정 좌표를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어,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픈 부위는 이통 이수의 아시얼로, 진단 부위는 경맥의 대표적인 경맥혈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점이 선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방식을 설명하는 근거이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맺진과 같은 형태로 진단하던 부위가 앞서 더 말했던 첫 번째 경혈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혈에서 언급했던 원혈이 바로 경맥이 시작하는 곳이자 경혈의 첫 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인 폐경의 원혈에 해당하는 태연이라는 경혈 부위는 처음에는 스테인경에 해당하는 병증을 진단하던 동맥의 박동이 느껴지는 맥진처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스테인 폐경을 대표하는 경맥 부위이자 경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옛사람은 맥구라고 칭했습니다. 맥의 출입구라는 말이죠. 경락학설의 탄생은 이와 같은 인류의 의료적 경험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10의 경맥의 명칭 역시 진단을 위한 맥구와 치료를 위한 경혈이 경맥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인체의 영역들이 서로 감응한다고 여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 감응의 매개체가 바로 기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소박하게 환자의 질병 상태에서 관찰한 맥구처가 진단이나 치료의 의미로서 수혈이 되었고, 이를 통해 수혈과 질병을 연관해서 설명하는 경맥이라는 공간적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맥 체계 안에 추가적인 수혈들의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의 맥구, 그리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수혈, 오늘날로 말하면 경혈까지 포괄하겠죠. 이것을 합치면 두 개가 합쳐지면 경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병증입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그 질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 관찰되는 병증이죠. 이 병증을 경맥병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맥병우는 여러분이 그동안 숙지했던 시동병과 수생병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여러 한의학자를 통해 점차 동의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맥은 사지 말단의 동맥의 박동 부위를 근본이라는 부위로 인식하고 머리, 몸통, 얼굴 부위를 결표라는 부위로 인식해 두 부위를 잇는 노선이 체표를 따라 그림을 그려졌고 이때 혈관과 신경 등과 연관된 종축으로 같이 배열되었다는 것이 이 소박한 해부학적 지식이 포함된 경맥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경혈의 위치에 주치 병증이 확장되면서 경맥의 순행 노선이 연장되고 또는 세밀해지고 나아가서는 내장 조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맥 상호 관계도 밀접하게 설정되었다라고 봅니다. 경맥 순회인 노선상에 그리고 점차 많은 경혈의 위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질병 상태를 관찰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치료하는 의료 지식이 경맥이라는 개념을 형성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경혈과 경맥의 생성, 발전, 정의를 살펴보면 단일한 별개의 해박적 실체에 상응하기보다는 환자의 체표면에서의 관찰 소견에 대한 경험, 그리고 체표면 의 특정 지점에 대한 관찰 소견에 대한 경험, 체표 특정 지점을 자극했을 때 나타나는 환자 변화에 대한 임상적 경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경혈, 경맥의 개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개념의 경맥도라고 합니다. 경맥도란 결국 시각화된 정보인 것이죠. 경맥도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낸 그림으로 옛사람들은 이러한 그림을 통해 그들이 발견한 인체, 상하, 내외의 특정 부위 간에 관련된 연관성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부위 사이의 어떤 경로를 통하게 되면 당시에 생각한 어떤 복잡한 방식으로 연관관계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밝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정 부위 사이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경맥도를 실체화시켜서 이 실체를 규명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고 황용상 교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실체화 노력 중 하나는 개념을 근거로 내장, 내장, 옛사람의 실체화 노력 중 하나는 개념을 근거로 내장 기관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의 노력은 현재 진행되는 경락경을이 실체적 규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공한관 또는 프리모 베셀이라고 하는 내용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용상 교수는 지금 보이는 경맥도, 시각화된 경맥도는 연관관계의 법칙과 의미를 표현하는 그림일 뿐이지 그 그림이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즉, 개념을 표현한 것인데 개념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벌어졌다는 점이죠. 앞서 배웠던 경락 계통 및 또는 수열을 포함한 경혈은 황제내경 시대에 개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토대로 한의학과 친구의학은 후대에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경락 체계를 구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개괄적인 부분이 이미 경락 총론에서 다뤄졌죠. 물론 보다 심화된 내용은 향후의 경혈학, 친구의학을 통해 또 심화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문헌적으로 완성된 경락 경혈 및 친구의학의 체계는 황제내경을 시작으로 시대에 따라 그 지식의 다양한 변화, 발전 또는 계승과 단절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정 지식이 또는 특정 기술이 단절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나온 도식은 경맥도, 락맥도와 관련된 친구 문헌의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시작은 황제내경에서 비롯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서적이 황제내경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친구 갈불경이었습니다. 친구 가불경도 황제내경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문헌이지만 임상의학의 측면을 강조한 서적이라는 측면에서 기초 한의학적 의미를 강조한 황제내경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즉, 황제내경은 경락의 병리적 이론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에게 전개된 경락은 임상의학 측면보다 황제내경의 기초의학 체계에 더 큰 영향을 받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한의학의 전체 역사는 고조선의 신화와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친구의학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록에 근거한 친구의학의 기원은 서기 563년에서 4년 사이에 삼국시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소문의 입법 방위론의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에서도 범석과 관련된 친구 이야기 시작되었다는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는 사료적 근거가 아니라서 논쟁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방금 말한 서기 563년, 즉 서기 6세기의 친구 의학의 이야기, 한반도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문헌 분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연구가 지총의 실존과 고대 한국 의학 교류에 대한 역할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해당 시기의 내용은 일본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즉, 서기 6세기에 침이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것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에는 그보다 오래전부터 친구의학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중국과 한국 또는 일본 사이에 다양하고 활발한 의학 교류가 일어나 소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저희 연구 결과는 여전히 한국 한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불혹 강의 안에서 지총의 실존과 고대 한국 의학 교류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으니 심화 학습 차원에서 학습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기록과 사료에 따른 우리나라의 친구의학의 기원이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 이후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이어지면서 나름의 친구의학의 전통을 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록과 사료가 가장 많이 남은 시대인 조선시대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한의학의 실제 모습과 역할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의보감이죠. 1613년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발간된 동의보감은 한의학의 백과사전에 가깝습니다. 동의보감은 내용 전체에 친구 치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편인 친구편에서 조선시대에 받아들인 다양한 친구 이론과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목차를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시간이 허락될 때 동의보감 친구편을 한번 읽어보기를 당부합니다. 사실 원문도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번역된 책을 포함하더라도 여러분이 동의보감을 읽는데 매우 적은 시간, 노력 소요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침을 제조하는 방법, 도구의 활용 방법을 먼저 위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구 의학에 관련된 전문 서적을 보면 대부분 원리와 이론을 소개하지 이처럼 도구를 먼저 설명하는 일은 드뭅니다. 바로 이게 동의보감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며 경락 경혈과 관련된 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실마리를 친구 자극 도구를 통해 경락과 경혈에 관련된 개념 또는 실체, 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수업에서 구침에 대한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친구 의학 내용이 허준생 이후에 살았던 허임이란 인물입니다. 이분은 당시의 친구 의학에서 임상 경험을 모아 친구 경험방이라는 책을 쓰셨죠. 중요한 점은 이론보다는 실용성에 무게를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 한의계에 큰 영향을 준 사암 침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에 따르면 조선시대 중기 스님이었던 사명대사의 제자가 사암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사암이 이 침법을 창시하였다는 것이죠. 당시 오행을 활용한 침법을 보사법을 도입해 발전시켰다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말에 한국 한의계에 다시 소개되면서 많은 한의사의 친구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서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전통적 침법과 치료 기술이 일본과 근대 서양에 많은 영향을 준 사건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김덕방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김덕방은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친구의학에 관련한 서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가 일본에서 친구 치료 활동을 통해 많은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일본 내에 여러 제자를 키워 김덕방의 침수를 담는 친구 극비초라는 책이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당시 일본이 유럽과 교류를 시작하던 때였기 때문에 친구 극비초는 유럽으로도 전래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온 치매 효과가 최고라는 평을 남겼다는 내용이 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사진은 프랑스 도서관에 전시된 친구 동인과 친구 극비초 어, 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기원은 조선시대를 살았던 김덕방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던 친구 극비초를 유럽으로 소개한 인물은 이삭 티칭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한자 표현이 덕승입니다. 참고로 조선왕조 실록, 정조실록에 이삭 티칭의 이야기가 덕승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덕승이라 불리운 이삭 티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친구 이야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로 유럽에서 빛을 발휘했고, 현재 유럽은 친구 이야기에서 매우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세기 한국은 어두운 시기를 살았을 때였고, 한국에서 시작된 지식과 기술은 유럽에서는 또 다른 꽃을 피우고 있던 것이죠. 한마디로 18세기 한류가 유럽에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는 경락 총론의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기록 이전부터 역사의 기록 이후에 나타난 친구의학의 기원, 형성, 변화 발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